알 수 없어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색풍에 불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잎길을 거쳐서 옛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리는 적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정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불등입니까? 님의 침묵과 함께 만해의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이다. 이 시는 단순히 자연의 신비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 만해의 의식 세계에서 절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님에 대한 찬양과 헌신의 의지를 형성한 것이다. 밤과 같이 막막하고 아득하여 알 수 없는 그 절대자의 존재이긴 하지만 그를 위한 신앙은 타고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되어 불을 태우듯이 그치지 않고 타오른다고 고백하고 있다. 마지막 연의 밤은 님이 사라진 시대, 즉 일제 식민지하에 암울한 상황을 뜻하며 님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 그려져 있다. 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흔적을 찾아 딸기 크림이나 오렌지 크림이 함유된 신내나는 싸구려 빵들을 지속적으로 섭렵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맛을 찾는 데에 결국 실패하고 나서야 엄마의 영원한 부재를 실감했다. 아참, 빵 싫어한다고 했던가? 지금 눈앞에 파랑새가 내 앞에 놓인 빵 쟁반을 치우려는 몸짓을 하고 말했다. 나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이틀이 멀다 하고 우리 빵을 사가는 단골 손님이 막상 빵을 좋아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나 얼마나 어이없는데. 하지만 이제 네 사정을 알고 나니까 이해가 돼. 네가 빵을 해서 사간 게 아니라 단지 집에서 불편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걸. 늘 같은 메뉴의 지겨움도 조금 덜어보려고 그렇게 여러 종류의 빵을 도전해 봤다는 걸.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물론 빵이랑 내게 있어 진절머리 나는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불러일으킨 초강력 아이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곳의 마법사가 만드는 빵이라면 좋아질 수도 있을 것만 같다. 그의 빵에는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향신료이기는 하지만 과거와 현재 대신 미래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파랑새는 낮 동안 인간이었다가 해가 지면 새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파랑새의 업무 종료 시간은 칼 같지 않다. 여름에는 좀 더 늦게까지 있다가 모습을 바꾸고 비 오는 날이나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부터 새가 된다.
그때부터 잠자기 밥 없는 업무는 시작된다. 그는 잠을 거의 자지 않는다. 낮 동안 홈페이지에 쌓인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밤에 재료를 가공하고 택배 포장을 한다. 그 일들은 주로 밤에 오븐 속에서 방에서 이루어졌는데 손님이 오면 풍경 소리를 듣고 다시 오븐에서 나와 제빵실 밖으로 나가서 맞이한다. 지금은 주문서 출력이나 단순 포장 업무는 수시로 내가 하고 있다. 그럼 그에게 어째서 그처럼 호화로운 침대가 필요한가 하면 한 달에 단 하루 보름 되는 날에는 24시간 꼬박 죽은 듯이 잠을 자기 때문이다. 그냥 한 달치 잠을 몰아서 자고 가게 문은 하루 종일 닫혀 있었으며 파랑새는 사람 모습을 하고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휴일을 즐긴다. 기억을 돌이켜보니 정말로 보름째 되던 날이며 가게 덧문이 내려져 있었다. 나는 빵을 사지 못한 채 등을 돌리곤 했더랬다. 보름달 아래 아무런 마법도 쓰지 못하고 시계처럼 깊이 잠자는 마법사라니. 마녀의 저주에 걸려 불완전 죄로 살아가야 하는 반유나 늑대 인간처럼 그는 오븐 속에서 하루 종일 자면서 무슨 꿈을 꿀까? 이번 보름이 되어 맞이한 휴일에 파랑새는 쇼핑에 나가지 않고 나와 함께 있어 주었다. 여름방학은 벌써 3주째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곳에서 더 오래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나는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일주일쯤 되었을 무렵 아직도 마음 못 잡았냐? 한마디 툭 던진 것 외에는 정장도 더 이상 내게 집에 언제 들어갈 건지 체근하지 않았다.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되도록 빠른 시간 내로 돌아갈게요 라고 말하기 위해 온 얼굴에 땀구멍에서 김이 솟도록 힘을 주고 한마디 한마디 떼어 놓았더랬다. 어찌어찌 간신히 되도록 빠른까지 말하자 그가 내 머리에 손 얹고는 말했다. 있고 싶을 때까지 있어도 돼. 처음부터 악의가 있다거나 나쁜 사람이 아닌 건 알고 있었다. 때때로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고 무신경한 말로 상처를 줄 때도 있었으나 문득 어느 순간은 이쪽에서 애써 부탁하지 않아도 돌아봐 주거나 이해해 주곤 했다. 갓 구운 빵 같은 온기가 혈관을 타고 번져나갔다. 이러다가 눌러앉게 되어버리면 아니지. 그런 꿈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날 리가. 처음에는 분명 몸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조금만 더 이들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가 굽는 빵의 결마다 사람들의 어떤 욕망이 배어 있는지 그 위에 얹어놓은 잼마다 어떤 아기가 끈적끈적하게 매달려 있는지 온라인으로 들어온 신규 주문을 접수하고 목록을 정리하다가 돌아보니 운동장만한 침대에서 잠상은 굳이 차가운 벽에 이마를 붙이다시피 한 채 무로 누워 자고 있었다. 그의 옆에 코끼리를 올려놔도 자리가 남을 것 같았다. 불편해 보여.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파랑새가 내 어깨를 손가락으로 꾹 찔렀다. 파랑새는 손가락을 자기 입술에 대어 보이고는 나오라는 듯 손짓했다. 우리는 오븐문을 열고 가게로 향했다. 덧문이 내려 햇빛이 들지 않는 가게는 어두침침했다. 아주 예민한 성격이라서 수도꼭지에서 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뒤척거려 푹 자게 해줘야 해. 안 그러면 그 달 내내 적어도 그 주 내내 신경질적이거든.
그럴게. 그런 자세로 깊이 잠들어봤자 일어나면 삭신이 쑤실 것 같은데. 그렇게 불편한 모양으로 자는 건 목마들의 습격을 되도록 피하기 위해서야. 한 달에 하루 자는데 파리떼가 달라붙으면 싫잖아. 다른 사람의 몸에 결계를 치는 약은 만들 줄 아는데 그게 자기 자신한테는 통하지 않거든. 너도 그동안 봐서 알겠지만 성격이 그렇게 둥글둥글한 편이 아니라서 그를 미워하고 누리는 것들은 많아. 저런 모양새를 하고 있어도 웬만큼 잠들 수는 있어. 중간에 깨우지만 않으면 돼. 성질도 성질이지만 어설프게 자다 깨면 잠자는 자세가 흐트러져 목마가 꿈의 급소를 찾아내기 쉬워지거든. 그러면 악몽에 시달려 밤새도록. 그럼 죽어? 파랑새는 웃음소리를 죽이려고 키득거리며 순살레를 신다. 평범한 사람 같으면 그럴 수도 있어. 일종의 쇼크살에 당할 텐데. 우리 점장님은 그렇게 될 만큼 약하지 않고 그래도 고통은 고스란히 겪는데 꿈을 꾸면서 자기도 모르게 죽여달라고 소리칠 정도라고. 꿈에서 손목이라도 잘리면 깨고 나서도 그 자리가 생생하게 아플 정도래. 손목은 부어있지만 나는 안 꼽아서 몰라. 하지만 보통 인간이 일상적으로 꾸어도 좋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해. 그러면,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썩 개운치 않은 채로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서 자기 목숨을 노리는 것들과 싸워야 한다는 뜻인가? 마법사란 참으로 고단한 삶이다. 그러나 그 정, 그러나 그 정도 마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런 일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째서 사람들한테 마법을 제공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 살아야 할까? 그건 있잖아. 마법사도 아닌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얘기 했다는 거 비밀이다. 물질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야. 파랑새의 말에 따르면 그랬다. 우주는 크게 물질과 비물질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계 곳곳에서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비물질계를 변화시킨다. 그 주체는 주로 민속 신앙의 집행자들이나 특정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 또는 마법사나 주술사들인데 간혹 평범한 일반인도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변화는 사람들의 원망을 에너지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들이 쌓여서 커지면 조금씩 물질계에도 변형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것은 오랜 시간 걸쳐 세계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저편에서 누군가가 뒤틀어 놓은 물질계와 비물질계를 이편에서 다른 힘으로 붙들거나 되돌려야 한다고 세상의 마법사들은 모두 없어져 버리거나 그렇게 되지 못할 바에는 모두가 함께 존재해야만 하는 딜레마를 안고 살아간다고. 그것은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소망과 원념의 자취를 감추지 않는 한 궁극적인 인간이라는 존재가 남아있는 한 계속되는 현상이라고. 흔한 예를 들어볼까? 평범한 인간 여자가 한 손으로 자동차를 넘어뜨릴 수 없잖아.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도 앞뒤 두 방향으로 밀릴 뿐이고. 하지만 트럭 밑에서 자기 아이가 깔리자 어머니가 트럭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다는 이야기가 드물게 전해지지. 나중에 다시 들어보라고 하면 될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하겠지. 그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터뜨렸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
아드레날린이 갑자기 폭발하더라도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물리적 힘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한계에서 예외적으로 벗어나는 것들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에너지가 비물질계에서 오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무 때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물질계는 어떻게 되겠니? 확률 이론이 발달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연이나 기적의 완전한 종말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어딘가에서 평소와 다른 어떤 힘이 발생하면 그것과 일상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또 다른 유형의 힘이나 반대극에 있는 힘이 한편에서 작용하여 지나치게 확산된 에너지의 흐름을 잡아당긴다. 그럼으로써 생성과 소멸의 논리를 유지해 나간다. 사라져야 할 무언가가 사라지지 않으면 우주를 구성하는 원자의 힘이 그 사라짐을 대신할 것을 찾아낸다. 그리하여 규칙과 질서를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신성에 가까운 궁극의 원리, 즉 본질과 기초의 변동이 없게 한다. 따라서 마법사로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숙명이자 일종의 업이며, 동화 속에서 보는 것처럼 행복한 꿈이나 즐거운 유희와 거리가 멀다. 하지만 마법사에게 예컨대 우주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는 거 아닌가? 물질의 이변이 어디서 일어나든 그로 인해 물질계가 깨지고 비물질계가 뒤틀리며 지구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든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안 돼. 이도저도 다 끝장나 버리면 내 앞에 놓인 문제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알게 되련만. 아쉽게도 마법사는 그런 삐딱한 노선을 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파랑새는 말했다. 마법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모든 요소에 오감이 열려있는 자, 양극성의 원리에 의해 하나의 힘은 그와 반대극에 있는 다른 힘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거였다. 마법사는 그 자기장 안에서 생동하는 원자의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우주를 구성하는데 대원리에 종속된 한 개의 원자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는다. 의지와 무관하게 누군가는 탄생하고 누군가는 흙으로 돌아가 분해되는 것처럼 자신이 아무리 숙명을 거부해도 어느새 그것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무형의 의지라는 것이 자기 삶의 자리를 결정할 수만 있다면 그럼 나는 처음부터 이곳에 들어올 일은 없었을 터다. 늘 강조했듯이 나는 단지 거기에 있었을 뿐인데, 단지 거기 있었을 따름인 내게 배선생은 왜? 숙명과 현상은 닭과 달걀의 관계와 같아. 모든 사람과 사물과 사건은 이유를 갖고 거기 있는 거라고들 해.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라. 아무런 목적도 의지도 없는 채 우연히 거기 있었던 것들이 서로를 향해 손을 뻗으면서 그때부터 이유를 만들어 간다고 해.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들의 흩어짐이 대원리 또는 숙명을 이뤄. 이건 그의 생각일 뿐이고 너는 나름대로 네 사정에 맞게 생각해. 그는 우주의 소리를 듣지만 실은 우주에 대해 다 알진 못하니까. 그걸 알면 진작 그의 육체와 영혼은 밀입자 단위로 흩어져서 존재도 비존재도 아닌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그때였다. 바깥에서 전문을 거치게 두드리는 바람에 우주 만물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거기서 중단되었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냐고요? 아, 미치겠네. 던문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파랑새하다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뭐야 이건. 이번 달 15일은 휴일입니다. 정말 장난하나. 아무도 안 계세요? 소리 나는데. 흔들리는 풍경 소리에 섞여드는 여자 목소리.
배 선생이나 나를 아는 사람 같지는 않았다. 파랑새가 나를 보며 고갯짓했다. 들어가 있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열어주고 얘기해야겠어. 더 큰 소리가 나서 점장이 깨는 것보단 나으니까. 누가 왔을지 몰라. 나는 제빵실에 숨고 파랑새가 대신 나가 유리문과 덧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손님. 오늘은 보시다시피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빵도 거의 다 떨어져서 어제 구운 거밖에 없어요. 계산대의 유리신열대 너머로 20대 중반의 여자가 파랑새의 어깨를 슬쩍 밀치며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인다. 빵 조각이나 사러 왔으면 이렇게 발품하고 문까지 두드렸겠어. 여기 말고 빵집이 없는 줄 아나. 여러 말 할 거 없고 정장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쉽게도 점장님은 오늘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가게 앞에 명시한 휴일이니까 당연히. 온라인숍에서 물건을 구매하신 손님이라면 역시 홈페이지에도 휴일 날짜는 적혀 있거든요. 매월 첫째 날에 그달의 휴일을 공지하는 사항으로 눈에 잘 띄게 올렸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사람이 있는 건 뭔데요? 저는 잠시 청소를 하러 나왔을 뿐이에요. 먼 길 오셔서 죄송한데 부디 다음에 다시 방문해 주세요. 아니면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 사항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빨리 처리해 드릴게요. 여자는 얼마 전 교복에 앉았던 그 자리에 가방을 털썩 내려놓고는 작정한 듯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지금 한시가 급해서 전화 한 통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전장님은 댁에 안 계시고 휴대전화도 없으세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즘 휴대전화가 없다는 얘기를 누가 믿냐고요. 기계의 구속받기를 선택하지 않는 것도 취향 나름이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걸음을 해주셨는데 좀 앉아서 쉬세요. 차라도 드시겠어요? 파랑새는 생긋 웃고 커피포트에 물을 흘렸다. 점장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라면 등 떠밀어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온 발걸음을 달래는 따뜻한 차 한 잔이 필요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다. 점장이 진짜로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파랑새는 딱 한 번 보았다고 한다. 그가 주먹으로 벽을 한 대 쾅 치자 벽을 타고 순식간에 불이 먼저 나갔고 파랑새가 그의 팔에 매달릴 틈도 없이 옆에 가게로 불길이 얼마 소방차가 출동했을 정도라 한다. 그러자 손님들에게 딱딱하게 군 정도는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그때는 무슨 일로 그렇게 불을 지를 만큼 뚜껑이 열렸는지 물으니 파랑새는 웃음으로 대답을 얼버무렸다. 여자는 파랑새가 내온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다. 그럼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 지금 내가 아주 급해서요. 부두 인형 남은 거 있으면 지금 사겠다고. 아무래도 커피향 정도로는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 모양이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사흘 내에 도착할 부두 인형을 사러 일부러 찾아온 여자. 누구에게 그렇게 급히 저주를 걸 필요가 있는 걸까? 이곳에서 만드는 부두 인형은 흔히 생각하기 쉬운 지푸라기로 엮은 사람의 형상과는 조금 달랐다. 사람 모습을 띠기는 하되 지점토 감촉이 나는 마지펜과 견과류, 드라지를 이용하여 세공한 어른 남자 손바닥의 크기의 과자. 마지펜 속에는 여러 가지 색의 젤리로 인체의 장기를 빼빼로 같은 긴 과자로 대략 뼈대를 표현했다. 세공한 인체 앞면에는 칼집을 작게 넣어서 젖어 내릴 대상의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넣을 수 있었다. 별점 평가란에 보면 저주의 완벽한 실험을 위하여 그걸 다 씹어 먹어버렸다는 구매자도 있었다. 먹기에는 쓰인 재료부터 너무 단 데다 대개는 찝찝한 기분이 들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지금 찾아온 여자의 기세를 보면 씹어먹고도 남을 것 같았다. 파랑새는 그 많은 제품 중 하필이면
그거냐는 듯 조금 난처한 웃음을 띠고는 말했다. 구두 인형은 현재 재고가 없고요. 온라인숍에서 주문해 주셔야 그때 만들기 시작합니다. 구두 인형뿐 아니라 모든 물건이 주문과 동시에 시작에 들어갑니다. 재고가 이리저리 굴러다녀서야 저주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녀의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일하면서 그거 못해요? 그게 저는 제자도 아니고 그냥 심부름꾼인걸요. 그거 참 쓸모없는 심부름꾼이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착하고 귀여운 파랑새가 곤란을 겪는데 나는 구석에서 진땀이나 흘리고 있으니 꿀사나운 일이고 사람의 도리도 아니다. 이 상황에 말까지 더듬는 내가 나서봤자 역효과가 나리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때 어깨 크고 따뜻한 손이 놓여 펄쩍 뛰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점장은 이미 잠에서 덜 깬 티가 조금도 나지 않는 눈으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신체를 위해 가하는 흑마법이니까 조심해서 취급해야 한답니다. 저 같은 게 함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요. 파랑새는 여전히 침착하게 손님을 상대하고 있었다. 그러면 어쨌든 그것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기만 하면 거기 눈에 핀 꽂으면 상대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다는 거 맞지요? 심장이 꽂으면 심성지 오고 그 전에 우선 상대의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확보해서 인형 속에 채워 넣으셔야 하거든요. 그보다도 사람 잡는 부두 인형을 찾으시는 거라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홈페이지에서 물품 설명란에 보셨겠지만 저희 점장님은 항상 심장 부분은 비워놓고 만드십니다. 아무리 원한이 깊어도 인간 개체를 완전히 말살하는 건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니까요. 됐고요. 사람 하나 잡지도 못하면서 뭐가 부두 인형이고 흑마법이란 건지. 아 시끄럽게 뭡니까 대체. 마침내 점장이 나가 계산대 앞에 섰다. 파랑새는 그가 기어이 깬 걸 보고 놀라서 입을 가렸다. 여자는 피식 웃으며 파랑새를 돌아보았다. 이것들이 지금 쌍으로 사람을 놀리나. 점장이 없어? 조그만 게 어디서 사기치니. 그만. 점장이 목소리를 바꾸고 제지하자 여자는 멈칫했다. 그 이상 그의 못살게 굴면 뒷일을 책임 못 져. 남의 가게에 쳐들어와서 민폐를 끼치는 게 어느 쪽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손님한테 협박하는 게 이 가게 특징이야? 그저 협박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어디 거기서 더 해보시든가. 여자는 별 수 없다는 듯 자리에 앉으며 볼멘 소리로 중얼거렸다. 알았어요. 시끄럽게 군 건 미안한데 그만큼 급해서 그런 거니까 도와주세요. 점장은 아직까지 정신이 완전히 맑아지지 않은 듯 조금 사이를 두었다 입을 열었다. 부도인형이랬지? 그거 보통 일이 아니라서 한 개든 10개든 만들려면 꼬박 하루가 걸리는데 웬만하면 돌아가서 기다리는 게 좋을걸. 오늘은 내가 꼼짝도 못하는 날이고 서울 살면 모레 퀵서비스로 보내줄 테니까 잔착불이야. 안 돼요. 모레는 너무 늦어요. 경찰이 놈을 벌써 풀어줬단 말이에요. 또 집주위에서 서성대고 있을지도 몰라요. 점장은 신경질적으로 대꾸했다. 그놈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럼 모레까지 거기 앉아서 기다리든가. 그렇게 할게요. 그럼 해주시는 거죠? 여자는 뜻밖의 간단 명료하게 수긍했다. 점장은 할 수 없다는 듯이 한숨을 쉬고는 계승대 옆에 있던 장부를 집어넘겼다. 이름과 연락처를 불러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상대방의 머리카락이나 손톱은 확실히 갖고 있겠지? 물론이에요. 쥐어든 직후에 아 이거다 싶었으니까 이름은. 점장은 여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듣고 온라인쇼 회원의 명부를 뒤지더니 물었다.
아이디 뒷부분 혹시 28로 끝나요? 네, 맞아요. 동명이인이라도 있나요? 그게 아니라 4개월 전쯤 구매한 내역이 남아있어서. 네, 그쯤 되었을 거예요. 체인 월러 프레첼.